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나이에 이렇게 됐을까?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는데, 그런데 남편은 먼저 가고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 56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69살 할머니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절대 하면 안 되는지, 그 중요한 이야기까지 다 드립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 채널을 처음 오신 분들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이 공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에겐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순자 씨, 올해 69입니다. 경상도 어느 지방 소도시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낡은 빌라 3층,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7만 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달린 그 공간, 창문을 열면 옆 건물 벽이 보입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시간은 오전 2시간이 전부입니다. 순자 씨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자도 새벽 4시, 5시에 눈이 떠지는 날도 많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핸드폰을 봅니다. 혹시 아들한테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요. 오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도 없었고 그제도 없었고 2년이 넘도록 없었습니다. 순자 씨가 20대 중반에 결혼했을 때 남편은 작은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벌지는 못했지만 꾸준했고,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일도 없었고,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그게 그 시절에는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낳고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20년 넘게 조금씩 모아서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도 경비 일하면서 보탰고, 순자 씨도 아파트 청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7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두 사람한테는 평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66세에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당뇨도 심했고 고지혈증도 그때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말이 안 나오고 한쪽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실려가고 중환자실에 사흘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몇 달을 버티다 못 돌아왔습니다. 순자 씨가 병실에서 몇 달을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 곁에서 손도 잡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았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부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이 간 날 순자 씨는 소리도 못 질렀다고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고요. 울음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크게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아무 감각도 없어진다고 하던데 딱 그랬다고 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봤는데, 아, 나 이제 진짜 혼자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들 승현이는 그때 41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무역 관련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37에 했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순자 씨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딱 한 번씩 내려왔다가 하루도 안 있고 올라갔고 전화도 뜸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승현이가 옆에서 있어줬고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쯤 됐을 때 승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사업이 좀 힘들다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모시고 싶은데 지금 당장 형편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엄마가 가지고 계신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냐고 했습니다. 잠깐만 쓰고 갚겠다고. 일이 풀리면 이자까지 쳐서 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때 망설였다고 합니다. 잠깐 망설였는데 아들 얼굴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남편관 앞에서 소리 없이 울던 그 얼굴. 그게 생각나서 그래, 내 아들이 힘들구나. 도와줘야지.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중에서 6천만 원을 줬습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혹시 몰라서 남겨뒀습니다. 통장으로 보냈고 아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금방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잘 있지?
밥은 먹어? 그 정도였습니다. 2달째부터는 연락이 줄었습니다. 3달째 전화를 해도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해도 읽고 답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래도 혹시 바빠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힘든 거겠지. 아들이 설마 나한테 이러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넉 달째, 5달째, 6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7달째, 순자 씨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날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응급실이라고.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을 봤더니 탈퇴가 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일 힘드셨겠다고 제가 여쭤봤더니 순자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것보다 혼자라는 게 더 무서웠다고요. 응급실 침대에 혼자 누워서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러다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2년이 넘었습니다. 아들 승현이는 지금도 연락이 없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살아는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싶다고요. 순자 씨가 받는 돈은 2가지입니다. 국민연금 22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합치면 56만 원입니다. 여기서 월세 27만 원이 나가면 29만 원이 남습니다. 29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식비,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약값까지 다 여기서 나옵니다. 밥은 하루 2끼 먹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밥이랑 김치 하나, 저녁에 된장찌개 아니면 라면, 고기는 한 달에 1~2번 먹는다고 합니다. 마트 가면 삼겹살 한 팩이 2만 원 가까이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냉동실에 두부 사다 놓고 콩나물 한 봉지 사다 놓고 계란은 30개짜리 한 판 사면 3주일은 간다고 하셨습니다. 전기세 아끼려고 에어컨은 거의 안 켠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 폭염 때도 선풍기 하나로 버텼다고요.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 깔고 내복 2겹 입고 잔다고 하셨습니다. 가끔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 진료를 받으러 갑니다. 혈압약은 거기서 받는 게 조금 저렴합니다. 당뇨 초기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병원을 자꾸 가게 되면 돈이 나가니까 어지간하면 참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아픈 걸 돈 때문에 참는다는 거.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이 없으니까 요양 서비스도 못 받습니다. 건강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혼자 있다 보니 넘어지거나 갑자기 아프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지난 겨울에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한참 바닥에 앉아서 못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도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자 씨한테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고 여쭤봤습니다. 명절이라고 하셨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동네가 다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다들 어딘가로 가거나 가족들이 찾아오는데 자기 방에는 아무도 안 온다고요. 창문 너머로 윗집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노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때가 제일 길고 고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시간이 가기를 기다린다고요. 대한민국의 순자 씨 같은 분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독거노인은 2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남성은 60만 원대, 여성은 30만 원대입니다. 여성이 훨씬 적게 받는 이유는 직접 일한 기간이 짧거나 아예 가입을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처럼 평생 살림하고 가족 뒷바라지만 한 분들은 연금이 없거나 아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뭐냐고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연금 최대 수령액이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34만 9천 원, 부부 가구는 조금 줄어듭니다. 순자 씨가 받으시는 34만 원이 거의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월세 내고 밥 먹고 약 사고 전기세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방 소도시 원룸 월세가 20만 원 중반이면 싼 편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이라고 해서 물가가 다 싼 건 아닙니다. 먹는 거, 공과금, 교통비 이런 건 서울이랑 큰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은 대중교통이 부족해서 택시를 타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시설이 적어서 큰 병원 가려면 시간도 돈도 더 듭니다.
순자 씨가 이 동네 원룸으로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병원비로 이미 많이 나갔고 아들한테 6천만 원을 보내고 난이 남은 1천만 원으로는 서울에서 못 살았습니다. 임대 아파트 신청을 해봤는데 대기만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달 내야 하는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고도 없는 이 지방 소도시로 내려온 겁니다. 이전에 살던 곳도 아닙니다. 그냥 월세가 이 정도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택한 곳입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동네에서 피부치 하나 없이 돈도 없이 시작한 겁니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생겼냐고요? 조금 있다고 합니다. 같은 빌라 1층에 사시는 70대 할아버지 한 분, 그리고 보건소에서 자주 마주치는 할머니 한 분, 그 정도입니다. 가끔 마주치면 인사는 하는데 그분들도 사는 게 바쁘니까요. 순자 씨 방에 누군가 놀러 온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사 온 이후로 한 번도요. 가끔 TV를 봅니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보신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영상 같은 거, 그게 위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조금 숨이 트인다고요.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뭔가 마음이 찡했습니다. 핸드폰 요금이 한 달에 25,000원 정도 됩니다. 이걸 아까워서 끊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끊으면 진짜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 같아서 못 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25,000원이 순자 씨한테는 세상과 연결된 끈입니다. 아들 이야기를 좀 더 여쭤봤습니다. 아들을 원망하냐고요. 순자 씨가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한다고 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원망한다고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보고 싶다고요. 아들이 살아는 있을 텐데 어디서 뭘 먹고 있나 그게 궁금하다고요. 그 말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6천만 원 날린 것보다 아들 목소리 한번 듣고 싶다는 게 더 크다는 거. 그게 엄마인가 봅니다. 그럼 아들을 법적으로 추적하거나 돈을 돌려받으려는 시도는 해보셨냐고요. 해봤다고 합니다. 법원에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너무 컸고 법률구조공단에 가봤더니 소득 기준이 있어서 본인도 지원이 되긴 하는데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아들 연락처도 모르고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르니까 주소 파악부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포기했다고 합니다. 몸도 힘들고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결국 그냥 접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또 있냐고 알아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보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아들이 부양의무자로 잡혀 있어서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닙니다. 아들 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아들이 서류를 협조해 줄 리도 없으니 그냥 신청 자체가 힘드신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돕겠다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정보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몸도 안 따라주는 분들한테 이 복잡한 서류 전쟁은 너무 가혹합니다. 지자체 독거노인 복지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안부 전화를 해준다거나 도시락 배달을 받는다거나 이런 서비스들이요. 순자 씨도 신청은 해봤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전화를 해주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화가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아무 볼일 없는 전화인데도 받으면 반갑다고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한테는 큰 하루가 된다는 게 그게 쓸쓸하면서도 또 따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순자 씨가 좀 어수룩하셨던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아들한테 그 많은 돈을 줬냐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 이분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자식은 믿을 수 있다고 내 자식이 나를 배신하겠냐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50대 이상 부모님들한테는 거의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믿음을 이용한 쪽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자녀한테 노후 자금을 맡기거나 이미 드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그러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자녀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도 자기 삶이 있고 갑작스럽게 형편이 어려워지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무리 착한 자식이라도 돈 문제가 끼면 사람이 변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로 어떤 이유가 있어도 자녀한테 현금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자녀를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지막 안전망을 지키라는 겁니다. 순자 씨 이야기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지금 60대에서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겪는 금융 피해 중 하나가 자녀에 의한 재산 침해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노인 금융 피해의 상당수가 가족에 의한 것입니다. 친척도 아니고 자녀, 며느리, 사위에 의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창피하니까, 그리고 돌아올 거라고 믿으니까요. 순자 씨한테 한 가지 더 여쭤봤습니다. 지금 제일 바라는 게 뭐냐고요. 돈이요. 하고 바로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아들 목소리 들었으면 좋겠다고요. 아들 보고 싶냐고 물으면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원망하냐고 물으면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걱정되냐고 물으면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엄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녀분들께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잘 있냐고요. 밥은 먹었냐고요. 그 한 통이 부모님한테 어떤 의미인지, 부모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는 이유가 뭔지 오늘 이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돈 이야기하기 전에 목소리 한 번만요. 순자 씨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저녁 9시쯤입니다. TV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눈이 무거워지면 불 끄고 눕습니다. 그 좁은 방에 혼자 누우면 천장이 보입니다. 한참 그렇게 있다가 잠이 들면 내일 아침에 또 눈이 떠집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오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늙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이렇게 되려고 산 게 아닌데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비슷한 상황이다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기초연금 신청 여부 확인, 이런 걸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인터넷으로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주민센터 가서 나이랑 상황 말씀하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직원들이 도와드립니다. 창피한 거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오래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국번 없이 1577-1389입니다. 자녀한테 재산을 빼앗겼거나 방치되고 있거나 학대를 받고 계신 분들이 전화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법률 상담도 연결해주고 상황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전화하시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무료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들한테 돈을 줬는데 돌려받고 싶으신 분, 사기를 당하신 분,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132번 기억해두세요. 순자 씨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뭐라도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살아있으면 뭐라도 되겠죠. 이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래도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 그 안에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 그게 순자 씨를 오늘도 살게 하는 힘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겁고 마음 아프셨죠? 저도 이 이야기 정리하면서 여러 번 마음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노후자금은 절대로 자녀한테 현금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혼자 계신 분, 아직 신청 못하신 복지 서비스가 있다면 내일 딱 한 번만 주민센터 문 열어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순자 씨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계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을 하나씩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놓치시면 아깝습니다. 알림 설정 꼭 눌러두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